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밍 실습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반복문과 배열, 그리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C나 C++를 학습하시면서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 처리 부분도 C++에서 있기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그때 C++ 부분에서는 예외 처리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으니까요.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자바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컴파일조차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예외 처리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나가고 그 외에 반복문이나 배열 부분은 자바가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략하게 소개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반복문은 첫 번째 for문 사용하실 수 있고요. while문, doWhile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나 C++에서 주로 사용하시던 것과 동일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문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문 중에 for each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for each문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더한다거나 뭐 학생 리스트 200명이 있는데 그 학생 리스트에서 특정 사람을 찾기 위해서 1번 순번부터 200번 순번까지 차례대로 찾아본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자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의 구성입니다. 포문은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네, 초기문과 조건식과 반복 후 작업이 문장의 종료인 세미콜론을 만나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초기문에서 초기값을 세팅을 하고 조건식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참이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을 다 순서대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4번으로 돌아와서 반복 후 작업하는 일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1번이 수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4, 그리고 다시 2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참일 때만 이쪽으로 가고 거짓일 때에는 프로그램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동작하는, 그래서 얘가 1이 될 테고요. 얘가 2, 얘가 3, 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1 수행하고 2, 3, 4, 2, 3, 4, 2, 3, 4 돌다가 거짓입을 만났을 때 그 다음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0부터 9까지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 하면 for는 i는 0부터 10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수행해라. 그러면 처음에 0, 1, 2, 3, 4, 5, 6, 7, 8, 9 그리고 10이 됐을 때 여기서 10이 됐을 때 얘 값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내려와서 끝나게 되겠죠. 네, 이런 형식으로 동작하는 게 포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문의 실행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요. 뭐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고 앞에 거를 참조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보셨던 대로 0에서 9까지 정수를 출력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반복해야 되는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 중괄호를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form은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하나의 문장 또는 하나의 단락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락인 경우에는 여러 문장을 수행할 수 있고 문장이 오면 그 문장만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rm은 안에서 이렇게
변수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포문이 종료한 다음에 i를 쓸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서 만약에 i의 값을 출력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요 포문 안에서만 이 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변수가 사용되지 않는 포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메모리 관점에서는 더 효율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뭐 int는 sum 해서 sum 0 변수 하나 선언하고, int i는 0부터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기면서 반복해라. 이때 sum에다가 i의 값을 하나씩 계속 더해줘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초기화를 이 포문 안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int i는 sum, int i와 sum을 선언해 준 다음에 i는 0, sum은 0 해준 다음에 여기를 돌리면 얘는 초기식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서 초기값이 되겠죠. 네. 이 경우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포문이 종료된 이후에도 i와 sum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sum은 위에서 선언을 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i는 여길 빠져나간 다음에 이 i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때 0부터 100까지 가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100부터 0까지 숫자를 변화시키면서 덧셈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int i는 100부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1씩 감소하면서 덧셈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문 중에도 좀 특이한 형태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작업과 반복 후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칙을 true라고 넣어준다. 이 말은 뭐냐? 조건식이 항상 true이기 때문에 무한반복을 구현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비워놔도 true랑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반복이고요. 네. 혹은 여기에 이렇게 문장 쓰지 않고 여기 반복 문장을 여기에다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콤마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문을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콤마를 이용을 해서 여러 문장들을 계속 나열을 하면서 여기서 동작하는 것들을 다 처리해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다지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요 정도 i를 1 증가시키고 i의 값을 출력하는 거 정도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여기에 콤마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다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포문 안에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선언된 변수는 포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문을 이용을 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의 이름은 forSample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메인 메소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nt sum에서 0 해주고, 포문에서 int 변수 i를 선언해서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돌리는데, 이때 sum에다가 i의 값을 계속 더해주고 i가 언제까지 변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출력을 해준다. 이때 i가 9보다 작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출력해라. 즉 이 말은 뭐냐? 처음에 1부터 숫자를 출력한 다음에 플러스를 출력을 해주자 라는 거죠. 근데 9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출력하자. 그래서 1, 1대 2,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찍고 10 하고 나서 11대에는 이걸 찍고 썸의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뭐 이미 여러분들 사용하셨다시피 while하고 조건식이 있고, 이 조건식을 조건식이 참일 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문과 유사한 형태지만 포문에 있는 초기문과 그 다음에 증감문이 없는 형태. 그래서 보통 초기문은 while문 바깥에다 지정해주고, 작업문 제일 끝에 증감식을 추가해주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for문과 while문은 네, 언제든지 상태를 바꾸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식을 비교해서 참이면 작업문 수행하고 돌아와서 조건식 비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때 조건식이 추르면 무한반복이고요. 네, 반복 조건이 추르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네, false가 나오면 네, 반복이 종료가 되는 거고, 조건식이 아예 true라고 써주면 네, 무한반복하는 while문이 됩니다. 근데 for문과는 달리 얘를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while 이렇게 쓰는 경우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네, for문은 없으면 true로 간주하지만 while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반복 조건을 통과한 다음에 작업문을 수행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i는 0 한 다음에 i가 10보다 작니, 참이니까 i를 출력하고 i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돌아와서 1이니까 참, 2, 3 계속 돌아가다가 네, 9가 됐을 때 참이니까 9 출력해주고 10이 돼서 돌아갔을 때 거짓이 되니까 빠져나오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0, 1, 2, 3, 4, 5, 6, 7, 8, 9가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의 입력된 수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왜 이런 식의 예제를 사용할까? 앞에 포문에서는 그냥 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뭐 이런 걸 진행을 했는데, 뭐 앞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공간이 있어서 여기 필기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고려를 할 때, 반복을 고려할 때 포문을 쓸 것이냐 while문을 쓸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로 어떨 때 for문을 쓰고 어떨 때 while문을 쓸까요? 네. for문은 주로 우리가 이미 사전에 몇 번 수행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요. 1부터 10까지 10번 수행하면 되는구나. 1부터 100까지 100번 수행하면 되는구나. 학생 수가 300명이야. 300번 수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횟수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for문을 사용을 하고요. 그럼 while문은 언제 사용하느냐? 우리가 사전에,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을 작성할 당시에 얘가 몇 번 수행할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반복문을 하는데 모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근데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먹고 싶은 음식명을 입력을 받는다거나, 그때 먹고 싶은 음식명을 뭐 비빔밥, 갈비, 삼겹살, 짬뽕, 자장면, 햄버거 막 쓰다가 이제 그만. 아이고, 이게 왜 넘어갔죠? 네. 손가락이 닿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만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만 입력을 받고 싶은 거야. 이 경우에 이게 입력될 때까지는 계속 while문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우리는 음식을 몇 개나 입력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5개 입력할 때고 어떤 사람은 10개 입력할 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주로 우리는 while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or문은 코딩할 당시에 반복 횟수를 알 수 있을 때 for문을 주로 사용하고, while문은 코딩할 당시에 우리가 몇 번 반복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사용하는 거죠. 1이 입력될 때까지. 사용자가 마이너스 1을 언제 입력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while sample이라는 클래스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있고요. 카운트 변수 하나 만들고, sum 인트로 변수 하나 만들고, 네, 스캐너 만들어서, 네, 정수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하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를 준 다음에, 네, 숫자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숫자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돌아가라, 썸에다 계속 더하고 카운트 증가시키고 그 다음 정수 입력받아. 그리고 계속 돌아. 마이너스 1이 입력됐네, 이제 그만. 근데 하나도 입력 안하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는 카운트가 0이니까 카운트가 0이라면 입력된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출력할 수 없어요 라고 네, 출력을 하고, 아니라면 입력된 개수는 몇 개고 전체 평균은 썸 나누기 카운트로 해서 네, 뭐뭐입니다 라고 하면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뭐 10, 30, 마이너스 20, 아니 40, 마이너스 1 하면 여기까지가 입력의 종료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를 더하면 네, 60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나누기 4 하면 네, 15.0이 되겠네요. 15.0이 출력되는 이유는 여기서 더블로 캐스팅을 했기 때문이죠. 네, 썸을 더블로 바꿔준 다음에 더블과 인트의 연산으로 처리해서 더블의 연산 결과값이 나오게 돼서 4개의 평균값은 네, 총 15.0이다 라고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while문은 뭐냐? while문 중에서도 while문은 처음에 비교를 하고 아니면 한 번도 수행을 하지 않아요. 두 while문은 무조건 한 번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while문이랑 똑같지만 순서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수행문을 돌고 조건식을 보고 계속 이렇게 돌다가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빠져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한 한 번은 작업이 수행되는 while문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 조건은 true면 반복이고요. 네, false이면 반복이 종료되는 거고요. 반복 조건이 없는 경우엔 얘도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while과 동일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i는 1일 때 그래서 출력하고 증가시킨 다음에 네, i가 10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 하다가 i가 10이랑 같아지는 순간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네,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화면에 출력을 하는 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네, A부터 Z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오. 자, 이렇게 되면 네, 두 while 샘플 해서 캐릭터 C는 A라고 놓고요. 두 system.out.print 해서 C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A가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네, C에다가 1을 더하면 자, C는 캐릭터고 1은 인트입니다. 캐릭터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그래서 요 두 개를 덧셈을 하면 4바이트짜리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캐스트 연산을 통해서 얘를 강제로 2바이트짜리 캐릭터로 변경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C에다가 다시 저장을 했어요. 그럼 A에다가 1을 더하면 B가 되겠죠. 그러면 C는 Z보다 작거나 같으냐? 네, 작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C, D, E, F, G, H, I, J, K 쭉 가서 Z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진 모르겠지만 Z 다음 게 들어가면 같거나 작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서 false가 나서 빠져나오게 돼서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첩 반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첩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또 있어서 네, 2차원으로 네, 반복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중첩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다른 반복문을 내포하고 있는 구조를 우리는 중첩 반복이라고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몇 변이고 중첩 반복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중 또는 3중 반복을 많이 쓰지 그 이상은 잘 안 써요. 아마 동영상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4중 반복까지는 쓸 겁니다. 4중 반복을 써야지만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기는 하고, 제가 소스코드에서는 5중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 이상의 소스코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반복이 그거보다 더 복잡해지면.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네, 100개 학교의 모든 성적을 더하기 위해서 1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의 포문 안에 각각 학교마다 10,00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치면
네, 0번부터 9999번의 학생을 모두 더해주는. 그러면 만 곱하기 100 해서 100만 명의 학생의 성적을 더할 수 있는 반복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중첩 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중 중첩 포문을 이용을 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네, 1단에서 9단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2단에서 9단까지를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1단에서 9단까지 하고 각각의 숫자 2일은 2, 2는 3, 아니 2일은 2, 2는 4, 2, 3은 6. 네, 구구단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단 곱하기 숫자 해서 결과 출력을 해주고 탭을 하나씩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이 옆으로 나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안의 포문이 끝난 다음에 줄바꿈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바꿈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티뉴문입니다. 자, 컨티뉴문은 반복문을 수행을 하다가 어떠한 조건을 만났을 때, 반복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어떤 특정 조건을 만났을 때 요 밑에 있는 거는 스킵하고 그 다음 반복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컨티뉴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스테이지 1 수행하고 2 수행하고 3 수행하는데 3의 중간에 어떠한 보스가 있는데 이 보스를 아무리 해도 못 죽이겠어. 그래서 다음으로 못 나가. 아, 나 몰라. 그럼 다음 판 할래? 4판 네 번째 스테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그럼 요 남은 부분을 우리는 게임을 안 한 거잖아요. 요게 컨티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컨티뉴를 만나면 반복 후 작업 여기로 바로 간다. 사실상 얘가 요 중괄호의 끝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while문도 마찬가지로 돌아오고 do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갑니다. while문도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네. doWhile문은 여기로 가면 당연히 조건식이 나오는 거니까 문제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continue를 이용을 해서 양수의 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스캐너 만들고 정수 5개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정수로 입력받습니다. 네, 정수는 음의 정수와 영과 양의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음의 정수일 때는 양수가 아니므로 컨티뉴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양수일 때는 덧셈 해주고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면 입력된 값들 중에 양수의 값들만 덧셈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브레이크문인데요. 브레이크문은 뭐냐? 아까 게임의 예를 들었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가 있는데 1 깨고 2 깨고 3을 깨다가 또 중간에 보스를 만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스테이지나 해볼까 하고 컨티뉴를 통해서 일로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게임 안 해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죠. 이게 브레이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게임 안 하면 게임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브레이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브레이크는 여러 개의 반복문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면 얘만 빠져나갑니다. 그 밖에 있는 다른 포문들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반복문만 빠져나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중첩 반복의 경우 안쪽 반복문의 브레이크문이 실행되면 안쪽 반복문만 빠져나간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 while문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다시 이 반복문은 계속 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이용을 해서 while문 벗어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들을 입력받아서 exit가 입력이 되면 종료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계속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exit가 아니면 또 입력받고 또 입력받고 또 입력받다가 exit네? 나 나가야지 하고 빠져나오는
그래서 종료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센티널 검사라고 많이 하는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라고 했다면 문자열 점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메일 주소가. 그러면 at이 있는지 점이 하나 이상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없다면 while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빠져나와서 이메일을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센티널 검사라고 주로 많이 합니다. 네. 자, 이제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C나 C++에서 사용해 보신 자료 구조 형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와 그 각 인덱스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얘기하면은 첨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첨자 번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건물 번호 그리고 방 호실 이런 게 다 인덱스죠. 실제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서동만 교수 연구실이 방이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주소로 얘기할 때는 521-1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각각의 방을 따로따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변수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유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배열에다가 다 저장을 하고 인덱스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이 인덱스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각각의 원소의 0번 인덱스부터 n-1번 인덱스까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때 n은 배열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0번 인덱스부터 n-1번 인덱스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기에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반복문과 배열은 환상의 짝꿍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인덱스는 배열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데이터가 있는 상대 위치다. 즉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치 정보가 있으면 이 위치에 0번째 방, 이 위치에 1번 방, 이 위치에 2번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들은 다 요 위치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입니다. 0칸, 1칸, 2칸, 3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정수를 이렇게 i0부터 i9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배열을 선언해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이 i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이 배열의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i는 int의 변수 i가 아니라 int형 레퍼런스 변수 i가 됩니다. C 언어로 치면은 포인터 변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바에는 포인터가 없는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레퍼런스 변수라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에도 레퍼런스 변수를 쓰고요. 배열을 생성할 때에도 레퍼런스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배열에 대한 C 언어에서는 배열 이름이 주소 상수 값이었죠. 자바에서는 배열의 이름은 레퍼런스 변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C나 C++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배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은 정수형 int 어레이 그리고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혹은 이 대괄호가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선언할 수 있고요. 이때 이거는 int array라고 하는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든 거예요. 얘는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면 어디든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배열 자체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배열의 안에 내용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언된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int형으로 10개짜리 칸을 생성해서 얘가 가리킬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야만 합니다. 혹은 이 두 가정을 한 번에 합쳐서 이런 형식으로 선언과 동시에 배열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값을 초기화해서 배열을 선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오나와 마찬가지로 equal과 중괄호 기호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초기화하는 배열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에 칸이 정해지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10칸, 20칸짜리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값이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 때는 얘가, 이 int array가 몇 개짜리 배열을 가리키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나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면 안 되고, 생성할 때나 초기화할 때에만 배열의 크기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C나 C++에서 배열 사용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얘가 배열이구나 정도만 정확하게 명시하시면 되고, 배열의 원소의 개수는 선언할 때 작성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레퍼런스 변수라고 했죠.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배열 선언, 배열 타입, 이렇게. 그래서 int형의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 int array 라고 선언을 하고, 배열이 생성이 되면 메모리의 어딘가에 정수형 5칸을 가진 새로운 메모리를 확보해줘 라고 이렇게 메모리가 확보가 되고, 확보한 걸 int array가 가리키도록 만들어줘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int array는 이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할당된 메모리를 버리고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얘는 레퍼런스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를 가리키게 돼도 문제가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열을 초기화하면서 생성을 하면 여기서 4, 3, 2, 1, 0 5개를 했으니까 4 넣고 3 넣고 2 넣고 1 넣고 0 넣고 얘는 배열이야 하고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만들어줍니다. 더블일 경우에는 0.1, 0.01, 0.02, 0.03, 0.04 놓고 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소스 코드와 요 소스 코드로 이렇게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레퍼런스 변수가 이렇게 가리키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배열을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와 원소로의 접근을 할 때에는 배열의 레퍼런스 변수를 써주고, 여기 밑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를 집어넣어 주시면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배열의 크기인 n-1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칸짜리를 만들어서 int array 할당했고, 0에다가 5를 집어넣고, 세 번째에다가 3을 집어넣고, 그리고 세 번째를 값을 읽어서 n에다 저장하고, 이런 작업들도 가능하고요. 이때 음수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반드시 0부터 n-1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5칸짜리이기 때문에 n-1이면 4번까지 있죠. 0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5번은 쓸 수 없다. 왜냐? 0번부터 4번까지니까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 시에 에러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만 만든 다음에 접근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레퍼런스 변수가 아직 메모리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기억 공간을 할당한 이후에 원소를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레퍼런스를 치환하고자 할 때, 즉 가리키고 있는 걸 다른 애도 가리키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int array 만들고 새로운 배열 5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네,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int array가 가리키고 있는 걸 my array도 가리키게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int array가 가리키고 있던 이 배열을 my array도 똑같이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얘랑 얘는 레퍼런스 변수명은 다르지만 같은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int array에 1을 집어넣고 죄송합니다. int array 인덱스 1번 방에 2를 집어넣고 my array 1번 방에 6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됐다가 6으로 값이 바뀌게 돼서 다시 int array 1을 출력해 보면 6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만 다른 같은 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물함이 있는데 이 사물함이 5번 사물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친구한테 내 사물함이야 라고도, 그러면 5번 사물함도 얘를 가리키는 거고 내 사물함도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부르기만 할 뿐이지 얘는 동일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배열에 입력받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array access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스캐너 열고요. 네, array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 5칸짜리 인트로 네, 할당을 받아서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max라는 정수형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 네, UI를 위해서 양수 5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포문을 통해서 네, 스캐너 nextint를 통해서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자, max가 현재 0이니까 0보다 입력받은 값이 크다면 max의 값을 입력받은 값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고 계속 돌면 max보다 큰 값이 들어올 때 계속 max의 값으로 갱신이 되니까 모두 입력받은 다음에 max를 출력해보면 최대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형식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의 크기, length 필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멈췄다가 갔습니다. 네. 자, 배열의 크기를 사용을 할 때 C나 C++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길이를 미리 알아야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만 보고 얘가 몇 개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프로그래머가 그걸 다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게 하나의 객체예요. 사실 배열이라는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져서 실제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객체를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디폴트로 length라고 하는 멤버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바는 네, 멤버 변수를 멤버 필드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드라고. 네. 이 필드 length는 뭐냐? 이 배열의 크기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나 C++에서는 못 누리던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array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정수 5개짜리 배열의 객체를 만들고 레퍼런스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알고 싶어서 int 사이즈는 int array 레퍼런스 변수 점 length 필드를 읽으면 네, 사이즈 값이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릴 때도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고 싶을 때 네, for int i는 0 세미콜론 i가 array 점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참 쉽죠? 그럼 여기에서 array i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그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배열을 원소의 평균 구하는 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array length라고 하는 클래스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메인 메소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 array라는 네,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서 정수 5칸짜리 배열 객체를 만들고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sum이라는 정수형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해줬고요. 스캐너 열고 네,
5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여기 5개니까 인터레이 랭스 하면 5가 출력이 되겠죠. 5개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0부터 5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 출력을 할 때에도 이렇게. 그리고 평균은 이렇다.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 C 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10개짜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10으로 고치고 여기 10으로 고치고 10으로 고치고 또 10으로 고치고 또 10으로 고쳐야 됐어요. 혹은 요 위에다가 샵 define length 5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 여기를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요 숫자 하나만 딱 바꿔주면 나머진 자동으로 다 바뀌는 거죠. 훨씬 더 코딩을 유지보수하기, 소스코드 유지보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드도 좀 편리해지고요. 자, 이제 배열을 사용을 할 때 포문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자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포문인 for each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문인데 각각 돌려줘. 이게 뭔 소리냐? 자, 배열이나 이너머레이션 등의 형태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각 원소를 순차적으로 접근하는데 유용한 포문입니다. 그래서 배열이나 나열이 이너머레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돌려줘 이거예요. 그냥 for each문은 인덱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수형 레퍼런스 변수 넘을 만들고 5개의 값을 초기화해서 배열 객체를 만들고 넘에다 할당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int k는 콜론 넘. 그럼 이게 뭐냐? 넘이라는 정수형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읽어서 순서대로 k에다가 저장을 해줘. 그러면 난 이 k를 돌리면서 사용을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얘가 int가 아니었다, 플로트였다. 그럼 얘 플로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상당히 쉽죠. 스트링이다. 이렇게 names라는 배열에 스트링 s 하면 0번,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너머레이션일 경우에는 이넘일 경우에는 week의 밸류를 day에다가 월화수목금토일 순서대로 넣어줘.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예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포이치 활용하기 위해서 이넘, 위크, 월화수목금토일도 찍어보고 정수형 배열도 찍어보고 스트링 배열도 찍어보는 거. 그래서 포이치 정수, 포이치 스트링, 포이치 위크 이렇게 해보는 거 한번 타이핑해서 출력을 해보시고 포이치 이그젬플로 클래스 이름 만들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 요대로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원 배열입니다. 뭐 2차원 배열도 C나 C++에서 사용해 보셨던 거랑 비슷하게 배열 표시를 2개씩 써주시면 2차원 배열이겠죠. 3차원 배열은 3개 쓰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선언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배열 생성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생성하시면 되고 선언과 동시에 생성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기화할 때에도 C랑 C++랑 동일하게 중괄호 2개를 이용을 해서 각 한 줄씩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 값들은 콤마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대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2차원 배열의 모양과 랭스 필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2차원 배열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면 얘는 각각의 배열의 레퍼런스 변수의 배열을 갖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 레퍼런스 변수가 각각 1차원 배열 하나씩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번 줄이 하나의 배열 객체가 만들어져서 얘가 얘를 가리키고 1번 줄이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져서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네들이 또 객체로 만들어져서 전체 배열의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네. i의 랭스 하면은 두 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가 나오게 될 테고요. i0의 랭스 하면 첫 번째 0번 줄의 길이인 5가 나오게 됩니다. 1번 줄의 길이도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5라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랭스 필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로 4년간의 평점을 구하는 거.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이렇게 평점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네, 2차원 배열로 네, 줄, 그 다음에 각 줄별 컬럼의 개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얘는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전체의 값을 다 네, 썸하고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의 원소의 수가 나오니까 썸해서 네, 평점을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바에서는 C나 C++는 2차원 배열 만들면 반드시 직사각형 형태 이런 형태의 배열을 만들었는데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임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방형인 배열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정방형 배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번 줄은 1개, 1번 줄은 2개, 2번 줄은 3개짜리, 3번 줄은 4개짜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 각각이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자주 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 네, 시험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수형 2차원 배열 레퍼런스 변수 i를 만들고 이 i는 행이 4개짜리인 배열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0행의 배열은 1개짜리 1차원 배열이고 1행의 배열은 2개짜리 1차원 배열, 2행의 배열은 3개짜리 1차원 배열, 3행의 배열은 4개짜리 1차원 배열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비정방형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i의 랭스 하면 얘의 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4가 되는 거고요. i의 n은 n번째 행의 열의 개수라서 i0의 랭스 하면 얘의 열의 개수가 1개, i1은 2개, i2는 3개, i3는 4개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방형 배열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요 배열을 한번 접근하는 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int array라는 배열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서 4행짜리 2차원 배열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0행은 3칸짜리, 1행은 2칸짜리, 2행은 3칸짜리, 3행은 2칸짜리다. 그러면 int array의 랭스만큼 행을 반복하고 각 열마다의 길이만큼 열을 반복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쉽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기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에서 네, 메소드는 함수라 그랬죠. 함수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네, 함수에서 메소드에서 배열을 리턴하고자 할 때에는 포인터나 레퍼런스 변수 리턴하는 것처럼 그냥 레퍼런스만 리턴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배열을 레퍼런스 변수로 리턴하면 얘를 받는 측의 레퍼런스 변수가 똑같은 배열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레퍼런스 변수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메소드의 리턴 타입과 리턴 받는 배열의 타입이 일치하면
그 해당 레퍼런스 변수로 해당 배열을 가리킬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의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도 이렇게 배열에서 리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은 int의 배열 레퍼런스 변수를 리턴해 준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리턴 타입도 네, 편하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int array라는 레퍼런스 변수 하나를 선언한 다음에 make array라고 호출을 하면 여기서 리턴한 배열이 int array의 할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열의 리턴 과정은 네, int array를 만들면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가 만들어지고 make array를 실행하면 네, temp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배열을 생성을 해서 가리키게 되고 이 레퍼런스 변수가 리턴을 하면서 오면 이 int array도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걸 나도 가리키면 되는구나 하고 얘들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메소드가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삭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int array를 통해서 이 배열을 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네, 진행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열을 리턴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 4개를 가지는 1차원 배열을 생성하고 1, 2, 3, 4로 초기화한 다음에 배열을 리턴하는 make array를 작성을 하고 이 메소드로부터 배열을 전달받아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array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멤버 메소드로 네, static int 레퍼런스 변수를 리턴하는 make array 함수를 메소드를 만들어서 네, temp array에 4개짜리를 생성을 한 다음에 각각의 값을 네, 0, 1, 2, 3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리턴해주면 int array 이 레퍼런스 변수에 이 배열이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int array를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바의 메인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메인 메소드를 제일 처음에 다루지 않고 이 파트에서 다루는 이유는 요 파라미터가 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겁니다. 네, 메인은 자바의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시작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를 시작을 하면은 해당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고요. 반드시 스태틱의 퍼블릭의 보이드 타입으로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메인 메소드는 리턴 값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턴 값 없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아규먼트는 문자열 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명령행을 전달을 하면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클래스를 실행을 시키는데 뒤에 이런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규먼트 0번이 얘를 가리키고 아규먼트 1번이 3 아규먼트 2번이 얘를 가리켜서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줘서 아규먼트가 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메인 함수 내에서 이 아규먼트 배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인자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의 콘솔에서 명령어를 칠 때 뒤에 인자 값들을 넣어주는 거랑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실 때 이클립스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네, 런 메뉴 밑에 보면 런 configurations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럼 이런 창에서 아규먼트를 선택하시고 아규먼트를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런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입력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령행 인자를 통해서 넘어온 것들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 만들고 네, 더블 썸 0.0 하고 아규먼트를 받아서 네, 첫 번째 인자들이 여러 개 들어오면 걔네들을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넘어가죠? 잠시만요. 이렇게 넘어가면 네, 이 값들 하나가 다 아규먼트로 들어가니까 이 스트링 문자열을 더블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더블점 parse 더블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실수로 바꿔주고 썸에다가 더해준 다음에 썸을 출력하면 이렇게 합계가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클립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규먼트 인바이러먼트 run configuration에 들어가셔서 아규먼트 파트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동작을 합니다. 자, 이제 자바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경우에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된 코드가 발견됐거나 컴파일 때 발견되는 오류들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예외라고 하는 것들이 또 존재해요. exception이라고 주로 부르고, exception은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없지만 동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에러 메시지입니다. 오동작이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일의 실행 중에 발생한 오류인데,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읽으려고 했는데 파일이 없다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신저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트워크가 끊어졌다거나 하는 등의 실행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에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exception이에요. 대표적인 게 정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니까 exception 발생하고요. 배열이 5칸짜리인데 5번 인덱스를 접근하려고 했을 경우에 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읽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하고요. 정수 입력을 기다리는 코드가 실행되고 있을 때 문자가 입력된 경우, 즉 next int로 값을 읽으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문자열을 입력해 버렸어요. 뭐 xx 입력해 버렸어. 그러면은 정수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에도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예외 처리가 가능해서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하면 자바 플랫폼에서 인지를 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익셉션들을 처리해주면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강제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왜냐면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0으로 나누기 예외 발생, divide by 0으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발생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divide and divisor 해서 나님수와 나누수를 정의를 해서 나님수를 입력하고 나누수를 입력한 다음에 얘를 나눠서 몫이 이거다라고 출력을 하면 5하고 2를 입력하면, 죄송합니다, 4하고 2를 입력하면 2가 출력이 되는데 2하고 0을 입력하면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이런 exception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java.lang. arithmetic exception 나눗셈 by 제로라고, divide by 제로라고 이런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에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예외 처리 문장으로 try catch finally 문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를 try로 감싸서, try 이렇게 감싸서 실행을 하고, 요 안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캐치문에서 이러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요 안에서 처리해 줄게 라고 만들어 주는 거죠. finally는 예외 발생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문장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왜냐면은 얘 있으나 없으나 그 밑에 문장은 언제든 실행하는 건 똑같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그럼 예제를 보면서 실행문을 하다가 아무런 예외가 없었어요. 그럼 finally 문으로 가서 실행하고 다음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예외가 빵 하고 발생을 하면 캐치 문으로 가서 예외를 처리하고 finally 가서 일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예외는 arithmetic exception, 얘는 정수를 0으로 나눌 때 주로 발생하는 거고요. java.lang 패키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null pointer exception은 null reference를 참조할 때, 레퍼런스 변수에 아직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았는데 접근하려고 하면 이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을 하고요. class cast exception은 변환할 수 없는 타입으로 객체를 변환하고자 할 때, A라는 객체를 B라는 타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변경할 수 없어요. 상속관계가 없어. 이럴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out of memory는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은
배열이 4개짜리라서 0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만 쓸 수 있는데 5번 인덱스에 접근하려고 했다. 이럴 때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일리갈 아르메릭 익셉션은 죄송합니다. 일리갈 아규먼트 익셉션은 네, 잘못된 인자를 전달했을 때 얘는 정수 2개를 인자로 함수에 전달해야 되는데 문자 2개를 문자열 2개를 전달했다거나 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O 익스프레션은 입출력 동작이 실패하거나 인터럽트 발생 시인데 대부분이 네트워크나 파일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얘는 세부적으로 파일 IO 익셉션, 네트워크 IO 익스프레션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포맷 익셉션은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얘를 인트로 바꾸려고 했는데 얘가 2.5였어요. 그러면 정수로 못 바꾸잖아요. 이 경우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나타내는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 타입의 숫자로 변환을 하고자 할 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은 여러분들이 넥스트 인트를 호출을 해서 정수를 입력받으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AA 이런 거 입력을 했어. 그러면 인트로 값을 저장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하는 게 인풋 값이 미스매치 맞지 않는다라는 익셉션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0으로 나눌 때 발생하는 아르메릭 익셉션 예외 처리입니다. 네. 네, 디바이드 바이 제로 핸들링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스캐너 열고 반복으로 무한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나눔수를 입력받고 나누수를 입력을 하는데 나누기를 실행하는 부분에 try 문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와 이 수를 나누면 이 값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빠져나가서 y를 빠져나가서 종료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땅 했다 라고 한다면 이 익셉션이 던져져서 얘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system.out.println으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다시 돌아가겠죠. while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벗어난 배열의 접근. 이 경우에는 캐치를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라고 하고, 요는 레퍼런스 변수예요. 이 익셉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는 애고요. 요거는 보통 2를 출력을 해보시면 상세 정보가 쫙 나옵니다. 2.2 스트링이나 이런 걸 호출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기로 던져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입력 오류가 잘못됐을 때 넥스트 인트가 있는데 캐릭터를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익셉션이 발생해서 정수가 아닙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하고 다시 증가했던 값 줄여주고 다시 다음 루프로 돌아가서 그 다음 거 입력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2를 다시 입력받는 게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트라이로 묶고 에러를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캐치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넘버 포맷 익셉션입니다. 입력한 값을 인트로 변환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얘는 실수가 있네요. 얘가 딱 들어왔을 때 얘는 변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고 종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주차 수업 내용이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